투기꾼, 적폐 모든 대책들이 다 반시장적인 정책이에요. 제 채널은 처음이시기 때문에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포유란 필명으로 유튜브 활동하고 있고요. 건설업에서 한 10년을 갖다 종사했습니다. 건설업에서 한 10년 종사하면서 마케팅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분양 쪽, 분양 대행사 관리, 광고 대행사 관리 그런 쪽을 하다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팀 쪽에 있었고, 그다음 뭐 사업 관리, 거기에다가 영업부터 그리고 신규 기획까지 해서 사업 기획까지 해가지고 건설업에서 좀 다양한 분야를 갖다가 종사하다 보니까 갑자기 회사를 다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보고서를 갖다가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갖다가 기업의 오너에게 이걸 보고하는 게 아니라 대중한테 한번 나의 이 분석력을 갖다가 한번 무료로 전파해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4년도에 퇴사를 하고, 그리고 2014년부터 네이버에 아포유 카페를 갖다 만들었죠. 카페를 만들면서 거기서 역시나 좀 통하긴 통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고서를 쓰듯이 아니면 구두상으로 직장 상사한테 보고하듯이 이걸 갖다가 대중한테 다 글로 썼죠. 그게 좀 효과가 먹혀가지고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고, 카페가 한 7만 명 카페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카페 활동을 갖다 좀 뜸하게 됐어요. 좀 그 당시에 정권 교체되면서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좀 분쟁이 좀 많아져가지고 네. 카페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지금은 유튜브에 거의 매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포유 유튜브를 갖다 지금 만들어서 지금 구독자는 한 14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15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5만인가요? 구독자에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써서. 지금은 유튜브 수익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저의 롤모델입니다. 뭘 유튜브로 먹고 살기. 난 안 돼. 그건 안 돼. 20몇 번째에 나왔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카운팅을 하다 저도 이제 포기를 했는데. 부동산 규제. 대책.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금까지 나온 것까지. 8사까지 보셨는데. 지금 사실상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들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책들이 23번째, 23번째니 22번째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대책들이 다 반시장적인 정책이에요. 모든 정책들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다주택자들은 나쁜 사람, 투기꾼, 적폐 이런 걸 갖다가 꽂아 넣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세금으로 과도한 종부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이런 세금으로 규제 정책 일관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 23번의 대책 중에서 물론 공급 대책도 있었는데 공급 대책은 사실은 무의미한 게 이제 계획 잡아가지고 토지 보상 들어가고 그리고 착공 들어가고 그리고 준공까지 아직 착공 들어간 것도 없잖아요. 네. 지금 발표 나온 것들 중에. 그런 과정들이 1년의 과정이 7년 이상, 최소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발표한 공급 대책은 상당히 무의미한 대책이었고요. 현재 바로 현 시장에서 적용하기에는. 그리고 나머지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은 상당히 큰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송 이후의 질문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부동산이라는 게 다주택자들이 적폐일까? 다주택자들이 다 사라지면은 주택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동산에 대한 커다란 흐름을 갖다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려면은 노태우 정부부터 언급하면 가장 알맞아요. 부동산 관련돼서 공약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 200만 호 공급의 공약이었습니다. 주택 200만 호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도 부동산 시장이 약간 불안한 부분을 갖다 보이고 있었죠. 이 주택 200만 호 공급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는 주택을 갖다가 다가구, 연립, 빌라, 아파트 다 혼용해서 주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주택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아파트 시장과 연립 빌라 시장이 결코 동주화 현상을 거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와 연립을 구분해야 되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 주택 200만 호 공급은 순수 아파트였던 거예요. 진짜 잘 벌었겠다.
그렇죠. 200만 호 공급. 그런데 그걸 갖다 공약을 달성시키는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좌편향, 우편향을 떠나서 좌편향적인 사람들도 노태우 대통령을 이상하게 인정해 준다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떠나서 노태우 대통령 때 주택 200만 호 공급을 통해서 만들어진 곳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 신도시들. 분당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아니면 평촌이라든가 삼본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그 일기 신도시들이 다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나타났던 부분 초기에는 난리 났죠. 서로 분양받으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노태우 정부 때. 거기다가 갑자기 건설회사들은 한정돼 있는데 갑자기 주택 수를 확 늘려버린대. 건설회사들도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건축비가 폭등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건설 관련 종사자분들은 몸값이 정말 극대화돼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 때 어느 정도로 건축 관련 종사자들이 대우가 좋았냐면은 건축 관련된 종사자들은 의사들보다도 수익 벌이가 높던 시기였어요. 그 일기 신도시 파급 효과로. 왜 기술자가 부족하니까 막 갖다 써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러므로 인해서 건축 그 건설 시장이 상당히 갑자기 급격하게 덩어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점점 해가 갈수록 점점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등이 일어났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입주 타이밍을 맞이한 시점. 입주 타이밍을 맞이하면서 그 당시에 부동산에 대해서 공포론이 정말 지금이라든가 그 당시보다 더 심했던 때는 없었어요. 신문 기사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불 꺼진 신도시. 일기 신도시 분당도 그랬다니까. 일산도 그랬고. 기사가? 기사 내용들이 불 꺼진 신도시. 근데 진짜로 가보면 불이 꺼져 있어 다. 그렇죠. 신도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입주율이 50%. 분양받은 사람들 다 대출받아가지고 분양받았는데 네. 입주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전세가 폭락, 주택가 폭락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게 바로 91년, 2년 그 당시 상황이죠. 이러므로 인해서 그 노태우 정부 말기에는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안정돼요. 그리고 나서 김영삼 정부로 들어서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변환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변환이에요? 정말 무서운 변환인데요. 이게 바로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다 김영삼 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전에는 임명이 가능했습니까? 예.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통장 이름이 제 통장명에 통장주 이름이 마징가였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마징가로 통장을 만들어줬다니까? 내 통장, 나는 항상 마징가 통장 가지고 1,000원 들고 가가지고 설날 같은데 세뱃돈 받아가지고 거기 갖다 주면은 마징가로 해가지고 도장만 있으면 돼요. 도장 마징가로 해서 찍어가지고 하면은 입금이 가능했다니까. 진짜 웃긴다. 초등학교 때.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골 가면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개똥이, 갑동이 그런 이름들이 있었다니까. 진짜로. 그게 바로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를 하면서 일대 변화가 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때는 부동산이 상당히 잠잠했어요. 5년 동안 부동산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왜냐면은 국민들도 혼란스럽거든. 지하 자금이 갑자기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기업들도 그렇고. 부동산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당시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빼가지고 집에 창고에다 쌓아놓고 그런 일까지 발생됐던 시기라 그 당시에 상당히 호황을 입었던 업종이 있죠. 금고. 도둑들. 집에 현금을 보관하던 시기. 그래, 김영삼 대통령 때는 상당히 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시기를 갖다 거치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금융실명제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인해서 사실은 회계, 투명성이란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약점에 노출된 부분.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했던 부분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서 급작스럽게 우리나라는 갑자기 금융실명제로 바뀌었잖아요. 금융실명제 이전에는요. 사실상 기업 회장님들이 회사 돈이나 내 돈이나 별로 구분이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냥 다 내 거.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 못 주면은 그냥 사재 털어서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사재로 하고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가져오고 이거에 회계 기준에 따를 그런 시스템도 못 갖췄던 국가가 갑자기 금융 선진화 방안을 갖다 발표하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직접 차입이 안 됐어요. 그 당시 미국은 금리가 상당히 저금리였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차입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 선진화 방안을 하면서 기업들에게 종합금융사라고 해서 종금사라고 해요. 증권사라든가 뭐 신용금고라든가 그런 종금사를 기업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해외에서 직접 차입이 가능해졌어요. 그 물꼬를 터준 거야. 그러면서 기업들이 야 우리나라에서는 대출 받으면은 이자가 7, 8%인데 해외에서 받아오면 2, 3%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해외에서 갑자기 해외에다 무지막지한 차입을 갖다가 끌어오면서 문어발식 경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너무 선진적이었던 거야. 너무 급격한, 그러니까 가장 혁신적인 대통령이 누구냐 역대 대통령 중에서라고 하면은 저는 단연 김영삼 대통령 뽑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경제를 뒤집어버린 대통령이었죠. 자,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뭐 그런 부분 그리고 갑자기 기업들이 종금사를 통해서 해외 차입을 갖다가 가능해졌던 부분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해외에서는 아니 한국의 굴집의 기업들이 돈 빌려가겠다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회계를 갖다가 봤더니 회계 기준이 너무나도 국제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거죠. 기업들 총수들은 회사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회사 돈이고 뭐 그런 개념조차도 상당히 미약하던 시점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대출을 끊어버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IMF라는 참 가슴 아픈 사태가 나오면서 주택 가격이 또 한 번 폭락의 시기를 걷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폭락은 노태우 때 주택 200만 호 공급에 대한 폭락이었고요. 김영삼 때 폭락은 진짜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실직자가 되면서 그 당시에 IMF식 폭락은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실은 매매가나 전세가가 같이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위험한 경우예요. 그때가 정말 위험한 경우예요. 그런데 그게 노태우 정부 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그 전세가 매매가 폭락 왜 전세가 폭락과 매매가 폭락이 같이 나타나면 위험하냐면은 그거는 실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전세 살 능력이 안 돼. 사람들이 이 가격대는 전세 살 능력이 안 돼. 왜? 수익이 끊겼으니까. 회사에서 잘렸으니까. IMF 때 정말 잘린 사람들 많아요. 실직자 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뭐 거의 한 3명 중에 한두 명 뭐 거의 반 정도가 부모님들이 갑자기 실직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발생되었던 시점이니까. 그리고 그 IMF 시기를 갖다가 거치면서 주택이 그때는 정말 한 30% 폭락도 나타났던 것 같아요. 2억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뭐 1억 5천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또 전세가보다 싼 아파트들이 많았어요. 전세가보다 싼 아파트. IMF 때.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방언이 터져버려가지고. 네. 그 상황을 갖다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정부가 정권을 잡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김영삼 정부까지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일변도였어요. 노태우 정부도 부동산 규제 일변도였고요. 김영삼 정부도 부동산 규제 일변도였어요. 자,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IMF라는 상황 맞이했지. 이걸 갖다 어떻게든 조기 극복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모든 규제를 다 철폐해버려요. 그 당시엔 뭐 부동산만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막 신용카드 발급을 갖다 장려하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용카드가 7개까지 있었어요. 대학생한테 돼요? 그 당시에는 막 소득증빙 안 하고 소득증빙도 없고 그냥 대학생 신분만 있으면은 카드를 갖다 발급해 줬던 거야.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신용카드만 7개가 있었고 그 7개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주식했다가 쫄딱 말아먹었긴 했지만 재밌는 시기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대 때는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부동산 모든 규제는 김대중 대통령 때 싹 다 사라진 겁니다. 사실은 전매도 내가 분양 받자마자 전매가 가능했어. 김대중 정부. 바로요? 바로. 분양 받자마자 바로 전매가 가능했어. 투기를 갖다 부추긴 거죠. 어떻게든 경제가 돌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했다. 그런 현상을 갖다 거치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 주택 가격은
폭등을 거쳤습니다. 역대 가장 큰 폭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김대중 정부 때 폭등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전두환 정부 이후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주택시장이 거의 가격 상승이 없었어요. 거의 가격 상승이 없었고, 그리고 나서 또 오히려 그 상황에서 IMF라는 맞이하면서 폭락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상화의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김대중 대통령 때 가격 급등은.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김대중 정부 때 사실은 상승률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근데 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해서 무덤덤했을까? 김대중 정부 때 부동산 폭등의 분위기는 대형 평형 위주 상승이었어요. 중소형 평형은 사면 안 된다. 30평형 때까지는 괜찮았어. 20평형 대 주택은 사면 안 되는 주택이었어. 절대 안 오르는 주택. 10평형 대 주택도 절대 사면 안 되는 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김대중 정부 때 말기에 그리고 노무현 정부 초기에 사람들이 그 당시 주택을 사려고 한다고 하면은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 아니 서울에 왜 20평형 대 주택을 사. 경기도에 차라리 40평형 대 주택 사. 그런 분위기였다니까 진짜로 그 당시에는. 대형 평형의 평당가가 훨씬 더 높고 대형 평형 매수를 갖다가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래서 그 당시엔 사람들이 자연스러웠어요. 대형 평형 사는 게.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바로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기 시작합니다.